대선 후보가 된 후 첫 인터뷰에서 뭐 완주냐 사퇴냐 이렇게 들어서 참 그 서운했다 이런 말씀 들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듣고 먼저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 출마 결정이 참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진보정당의 대선 주자가 생각처럼 그래 빛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듭거듭 고심을 했고 막바지에는 한 3일 동안 잠을 못 잤다고. 긴 고뇌 속에서 결정했는데 첫 질문이 완주할 거냐 하니까 너무 가혹한 것 같았어요. 근데 뭐 어떤 특정 언론사나 언론인을 원망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하는 구조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대선은 과거처럼 작은 정당에게 그런 부당한 압력이 가해지는 선거가 아니다. 이번에는 그런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해제돼서 마음껏 우리 정의당의 깃발을 들 수 있는 그런 선거다. 그러니까 이제 왜 출마했는지를 물어봐 주시면 돼요. 이번 대선은 촛불의 한가운데에서 치러지는 대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촛불 시민들의 승리를 제가 책임지겠다. 그런 자세로 나왔어요. 2017년 새벽을 천만 촛불로 열었는데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분노만이었다면, 박근혜 퇴진만이었다면 과연 천만 촛불이 가능했겠나. 암만 열심히 해도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그 고단한 삶이 시민들을 광장으로 불러낸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장에 울려 퍼진 이게 나라냐 이런 탄식은 같이 좀 살자. 그런 절규라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 대통령이 되실 분은 이 개혁의 열망을 어떻게 받아안고 새로운 삶,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감한 개혁을 누구보다도 책임질 수 있는 정당, 그리고 후보, 저 심상정과 정의당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의 관전 포인트는 심상정이다. 이렇게 자신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거의 대선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른 그런 대선 공간이 될 것이다. 민주화 이후에 최초로 정권 교체냐 연장이냐가 아니라 어떤 정권 교체냐를 두고 야당 후보들끼리 진검승부를 하는 그런 선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대선은 뭐냐? 자신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정치 구도, 그것을 이번 대선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저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87년 민주화도 겪었지만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극단적으로 저 상층 오른쪽에 경도돼 있었다 이거죠. 이제는 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이 시대에 필요한 정치 구도는 이제 그 축을 과감하게 왼쪽 아래쪽으로 정치 구도를 이동시켜야 한다. 그것이 저는 시민들의 뜻이다. 말하자면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정도의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려면 적어도 정의당 같은 정당이 제1야당은 될 때 가능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정권 교체는 구분응선을 넘었다. 그러고 나면 이제는 한국 정치 구도가 과연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변화를 이번 대선에서 만들어내느냐. 오른쪽, 민주당이 오른쪽과 경쟁하는 대선이 아니라 민주당 왼쪽에 있는 정의당과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내야 촛불 승리가 가능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정의당과 심상정이 어떤 역할을 어디까지 하느냐. 이것이 이번 대선의 포인트다. 정치인 심상정에게 붙여진 별명이 참 다양하고 또 각각 색깔이 다릅니다. 철의 여인이 있는가 하면 신불리가 있거든요. 그중에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시는지, 그리고 어떤 게 더 본인하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신불리죠. 그게 제 본질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신불리 이렇게 하면 저는 좋은데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별명이 주어진 이후에는 저의 불리불리한 그런 제 성격이 잘 이렇게 발현이 되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한국 진보 정치의 산 증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신데요. 정치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어떤 때이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첫 경험이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민주노동당 분당될 때 그때가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13년째인데 어느 하루가 편안한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13년 진보정치 외길을 걸어오면서 그 한 8알은 실패로 점철된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데 이제 요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실패와 좌절을 딛고 오늘의 정의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신념과 책임이 균형을 갖춘 진보정치를 말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려면 정치가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매우 컸기 때문에 제가 정치인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정치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이제 좀 그만 고생하고 큰 데 가서 해라. 우리 친정어머님 전화하시면은 제가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꾹 참다가 결국은 끊기 전에 한마디 하는 말이 이제 그만큼 고생했으면 이제 큰 데 가서 해라. 그런 얘기를 제가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 풍찬 노숙의 길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저에게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좋은 정당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 꿈. 좋은 정당은 어떤 정당입니까? 선진국과 같은 선진적인 정당이죠. 자기 이념과 비전을 갖추고 또 좋은 정책을 갖추고 그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유능한 정치인들을 길러내는 그런 현대적 의미의 정당이 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정당이다. 한번 보세요. 뭐 미국이나 유럽같이 선진국에서 대통령 후보 한 사람에 따라서 당이 만들어졌다, 부서졌다, 갈라졌다 하는 나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당은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한 캠프 정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책임질 수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제 밖으로 정의당이 시도하는 여러 가지 좋은 정당을 향한 개혁들이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지만은 이제는 이제 합리적인 진보, 원칙 있는 진보라는 중심을 잡고 안정적인 어떤 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있는 단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좋은 정당의 정의에서 훌륭한 정치인들을 계속 배출해내고 네. 육성하는 것도 포함된다 말씀하셨는데 중요하죠. 네. 근데 2004년도에 민주노동당에서 1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해서 그야말로 뭐 돌풍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네. 크게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진보정당에 뭐 그다지 새로운 얼굴이 별로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세대를 좀 길러냈는데 혹시 실패한 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늘 항상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 이중잣대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요. 저나 노회찬 의원은 1세대가 아니에요. 우리 권영길 의원 세대가 1세대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2세대고 3세대에도 좋은 정치인들이 굉장히 비례의원들 중에서 정말 괄목할 만한 그런 역량을 인정받은 분들도 많았는데, 근데 이 대중정당에서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것은 공직의 경험이 절대적이죠. 근데 결정적으로 어디서 걸리냐? 지역구 돌파가 안 되는 겁니다. 비례 때는 활동 성적이 매우 좋았는데 지역구 가면 그 거대 정당의 벽을 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승자독식 선거제도 하에서는 정당의 이 격차를 뛰어넘어서 지역구를 돌파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대중정당으로 이제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내부 정비가 됐다 하더라도 결국은 제도적인 한계를 돌파하지 않고서는 우리 유능한 후배 정치인들이 성장하기가 어렵다. 그게 현실이죠. 근데 그게 마치 심상정이 오래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대단한 오해다. 결국은 울창한 기득권 정치의 숲을 빛 한 점 안 들어오는 그 숲 안에서 커나가는 나무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정의당인데, 끝내 좌절하지 않고 이 숲을 뚫어낼 때, 그럴 때 숲의 생태계가 바뀌듯이 정치 생태계도 바뀔 수 있다. 저는 그게 이제 머지않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까지 길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뚫어내야 될 책임이 저한테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보정당이 뭔가 새롭고 멋져 보여서 너도 나도 뭐 유명인들조차도 지지 선언을 하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강남 좌파, 패션 좌파 이런 말까지 나오고 했었는데 요즘은 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진보 정치가 많은 실패를 거듭했잖아요. 진보 정치가 필요하고 진보 정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격려했던 분들이 많이 실망하신 거죠. 그리고 외면하시고 근데 그 과정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서 지금의 정의당이 만들어졌거든요. 이제 그 정의당의 모습은 과거의 실패의 경험들이 좋은 자양분이 돼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과거와 같은 수준의 실패는 절대 반복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우리 당은 이제 대중적인 진보 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이제 정의당의 집권을 말씀드릴 때가 됐다. 이제 저의 올해 대선 출마는 정의당이 이제 비로소 집권 의지를 갖고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는 첫 번째 대선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노동부 총리 신설 공약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동개혁을 제일 국정과제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일 중요한 문제로 노동을 꼽으시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봉급장이 2천만 중에서 1,000만 명이 월급을 200만 원도 못 받아요. 그리고 560만 자영업자들 중에 25%는 월 매출이 100만 원이 안 돼요. 농민들은 암만 땀 흘리고 벼농사를 지어도 지금 월 수입이 94만 원인가 그래요. 대다수 국민들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민주화 이후에 6명의 대통령을 선출했고 2번의 정권 교체가 있었지만 보통 시민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질 않았다. 또 대선 때마다 경제민주화, 복지 다들 목청껏 외치지만 양극화는 더 심화됐다. 왜 그런가?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부는 거의 모두 친재벌 정부였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였다. 그리고 노동은 늘 비용으로 취급되고 그 재벌 정책의 뒷전으로 밀렸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좌절하는 이유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뭐 열심히 하고 내 능력을 발휘하고 이런 실패가 되더라도 거듭하면 끝내 내가 내 삶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거든요. 저는 적어도 뭐 누구 집 자식으로 태어나든 지방이든 서울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자기 삶에 대해서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복원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 그게 너무나 절실하고 너무나 지금 시급한 일이다. 다음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려야 된다. 청년들 일으켜 세우고 워킹맘들도 희망을 갖게 하고 또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사회 만들어야 된다. 그게 제가 노동을 전면에 세우는 이유인데요. 한 가지 좀 사족을 붙이자면 아직까지 노동이라는 단어는 우리 사회에서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했어요. 노동은 아직도 뭔가 불순하고 불온하고 뭔가 어떤 절망과 좌절이 배어있는 이런 단어. 그런데 세계 유수한 국가들의 대통령 총리들의 쓰는 언어 중에 가장 중요한 정치적 언어가 노동이에요. 근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에는 800단어로 구성된 취임사에 노동이라는 두 글자가 한 번도 없다는 거지. 그게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힘든 불평등 사회를 아주 웅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제가 이야기하는 노동은 그런 협소한 개념이 아니고 인간은 누구나 일을 해서 자기 실현을 한다는 거죠. 그게 어떤 종류의 일이든 간에 결국 노동을 해서 자기 실현을 하고 자기가 한 노동에 대해서 정당하게 평가받을 때 행복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존엄성의 핵심이 노동의 가치다. 노동할 수 있는 권리,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은 국가의 제1의 임무가 돼야 된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노동관이죠. 지난 대선에서 이미 경제민주화 복지가 시대정신이 됐고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정의당 공약 가지고 경제민주화 복지 가지고 당선됐잖아요. 근데 이번 대선에서의 시대정신은 노동이다.
왜냐하면 복지는 2차 분배란 말이에요. 근데 워낙에 취직하기 힘들고 취직해서 열심히 해도 제대로 돈 받지 못하고 너무 과로사 할 지경으로 장시간 노동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복지는 2차 문제예요. 1차적으로 이 노동시장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된 거죠. 집권하면 비정규직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이제 가능할까 이전에 이 절박성을 우리가 먼저 공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비정규직은 고용의 한 형태가 아니에요. 사회경제적 신분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양반쌍놈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신분제예요, 이게. 제가 이제 현장에를 많이 다닙니다. 공장, 기업에도 많이 다니고 똑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같은 반에서. 근데 입사하는 회사 문이 달랐죠. 같은 회사의 하청기업에 어떤 사람은 원청에 가서 같은 라인에서 일을 해요. 그런데 나는 내 친구에 비해서 작업복 색깔이 다르다고 반값 인생이 된 거예요. 이것은 경제적인 차별 문제를 넘어서서 인권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친구가 반값 대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납득할 수 있고 그런 부당한 차별에 인간적 모멸감에 어떻게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냐 이거죠. 해결할 수 있죠. 왜? 비정규직 공화국을 만들어낸 것도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통해서 고쳐야죠.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10년 전에 비정규직법, 기간제법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때 열린우리당 정부였죠. 사실 제가 참여정부에 각을 세우게 된 핵심적인 동기가 바로 이 비정규직법인데 그때 이제 우리는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채용할 수 있는 입구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꼭 채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용 사유를 제한해서 이러한 사유가 아니고는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 열린우리당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 이후엔 정규직화하되 차별을 시정하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점거농성을 하고 법안 처리를 막는데 애를 많이 썼어요. 왜? 우리는 그 열린우리당 법안대로 하면 비정규직이 더욱 확대되고 악화되고 차별 시정의 의도는 실현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열린우리당 정부에서 시행해보고 평가하자. 10년이 됐어요. 저희가 지적한 그대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저는 민주당의 후보님들은 그건 다 모른 척하고 생까고 그냥 뭐 공약을 또 발표하셔서 될 일이 아니고 10년간 비정규직법에 대한 성찰 속에서 책임 있는 비전을 내놓으셔야 된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수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만 늘어났어요. 이 기간제법 피하기 위해서 파견제 피하기 위해서 간접고용 늘어나고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그러니까 노동자지만 노동자 이름으로 불리지 못하는 사람이 250만으로 늘어났어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최저임금을 못 받는 사람이 23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민주공화국 법치국가에서 헌법과 노동법의 보호 밖에 있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말하자면 노예노동을 하는 노동자들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우선 이 법의 사각지대부터 확실하게 엄단해서 최소한 어떤 노동자든 간에 헌법상의 권리, 헌법상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을 제1의 조치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저임금법 만들고 재벌개혁하고 해야죠. 노동시간 단축해야 한다는 것도 핵심 공약 중 하나였는데요. 어떻게 하면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 직속으로 노동시간 단축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또 서로 고통분담의 적정한 수준들을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해요. 다 개개인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무슨 어디 명령하듯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그동안에는 늘 결국은 친재벌 정부였기 때문에 재벌의 논리가 정치를 점령해버렸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뒤로 떠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고, 그럴 때 결국은 비용이 드는데 어떡할 거냐. 그 비용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상위 1% 그리고 800조에 가까운 사내 유보금을 갖고 있는 대기업, 원청, 그리고 프랜차이즈 치면 본점에서 상당 부분의 책임을 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그래도 안 망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망하는 기업 없어요. 오히려 재벌 3세들의 투자 실패 이런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2002년 대선 때 진보정당이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 이런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안겨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진보정당만의 어떤 색깔 있는 정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복지정책 부분에서 그런데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리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 정책이 있으신지요? 예전에는 진보정당만 다루는 의제가 있었어요. 경제민주화 복지, 민주노동당 시절에 저희가 처음 이야기할 때 국회에서 이 복지국가로 가자고 하면 복지병을 이야기하던 때예요, 그때가.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변했죠. 저희 당이 지금 원내에서 가장 왼쪽 정당인데 이번 대선 주자들이 저희 공약보다 훨씬 앞서는 공약들을 싹 다 냈어요. 당연히 차별성이 없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심 대표 정의당 더 세게 나가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근데 저희는 급진성과 과격성을 경쟁하는 진보가 아닙니다. 왜? 아무리 급진적이고 더 나간 공약을 낸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삶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와 정의당이 생각하는 진보는 우리 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 정책을 시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을 가지고 실천해서 실제 결과를 만들어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게 목표예요.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책임 정치하겠다. 그런 원칙 있는 진보, 합리적인 진보가 저와 정의당이 추구하는 진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정의당이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스피커가 약해요. 제가 대통령 후보 되고 나서 지금 한 달 됐는데 저보다 훨씬 더 지지율을 못 받는 분들도 다 보도해요. 정치 뉴스에 다 한 꼭지씩 들어가는데 심상정만 빠져 있어요. 우리 국민들은 제가 지역구를 해보니까 진짜 나의 삶을 바꿀 만큼 진정성이 있는지 책임이 있는지 이게 국민들이 최종적인 평가 기준이에요. 그때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계속 쌓아나가면 그 길에서 국민들과 아주 굳건히 손잡는 날이 올 거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뭔가 좀 더 거시적인 비전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상황이 거의 막다른 골목에 왔어요. 이것은 어떤 한두 개 정책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우선 첫째로 잘 우리가 공유하고 있지만 저성장 시대에 트럼프 등장하고 블랙시트 같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니까 사실 우리 고속성장을 이끌어왔던 수출 주도 경제는 지금 막다른 골목에 온 거죠. 근본적으로 전환이 돼야 돼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내수예요, 내수. 지금 우리나라 소비가 작년 GDP 기준으로 45.9로 IMF 때보다도 더 소비를 못해요. 왜냐하면 월급은 안 오르고 빚더미에 올라앉아있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수출도 안 되고 소비도 안 되니까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나요? 투자를 못해요. 40년 만에 투자 비중이 최저로 떨어졌어요. 대기업들 몸살이고 투자 안 하죠. 대신에 유보금으로 쌓아놓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게 정부 하나 남았어요. 정부가 특단의 결정을 해야 된다. 첫 번째로는 이런 저성장 시기에 성장을 위한 기본 조치, 최우선의 조치는 소득을 올리는 거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국제통화기금이라든지 OECD, 월드뱅크에서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 메르켈, 아베가 국정의 제1순위로 최저임금 인상, 그 다음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진보주의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국민 월급 300만 원 시대를 여는 것이
우리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 정말 또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 정말 심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높습니다. 일본만 해도 한 80 정도 돼요. 근데 우리 60밖에 안 되는데 그 핵심이 이제 출산육아죠. 출산육아이기 때문에 제가 슈퍼우먼 방지법이라는 것도 그래서 낸 거죠. 슈퍼우먼 사실 강요방지법이죠. 저출산 문제를 여성 문제라고 바라보는 시각, 그 시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80조를 10년 동안 투자하고도 출산율이 오르지 않았다. 더 나빠졌다. 어떻게 저출산이 여성 문제냐. 오히려 가족 없는 노동을 강요하는 대한민국 시스템의 문제다. 그리고 육아정책이 왜 여성정책이냐. 막 들이대고 싶어요, 저는.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그동안의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성을 살려야 돼요. 내 한 몸 건사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직장 다니고 밥 벌어먹고 살기가 힘든데 어떻게 애를 낳냐고, 어떻게 결혼을 하고. 이 저출산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려면 이것은 엄마, 아빠, 기업, 사회, 국가의 모든 책임으로서 전 사회적인 가장 중요한 제1의 사회정책으로 위치매김을 해야 돼요. 우선. 그 남성들이 출산휴가를 쓰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뭐 승진을 못하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문화적인 어떤 이유도 저는 있어요. 제가 덴마크를 한번 가보니까 남편들이 육아휴직을 하고 여성들이 가방 들고 직장을 막 다니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이 나라 남자들은 왜 이렇게 쿨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면 승진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도 있어요. 이런 나라도 있다고. 한번 여기 물어볼게요, 제가. 승진에 인센티브를 주면은 여러분들 육아휴직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적극적으로 정부가 주도해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직장 문화를 바꾸기 위한 캠페인도 해야 돼요. 저희 남편이 그동안에 전혀 인터뷰 같은 거 안 하다가 며칠 전에 대선 주자 배우자 해가지고 인터뷰를 이제 잡지에서 했는데 저도 기사만 봤어요. 그랬는데 제가 정치하기 시작하면서 주부를 자처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속마음이 어떨까 이런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제가. 어떨까. 물론 자임했지만은. 그런데 이번 인터뷰에서 보니까 자기는 자기의 그런 선택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평소 늘 좀 이렇게 마음 한켠에 억눌림이 있었는데 오늘 굉장히 마음이 홀가분한 거예요. 저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야 돼요. 물론 무조건 남자가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얼마 전 메갈리아와 관련한 사건에서 당 차원의 어떤 문제 그 대응이 조금 미흡했다 이런 평가를 내리셨거든요. 지금도 아파요. 제가 대표 임기 2년 하면서 그거는 이제 대표로서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우선 제가 그러니까 불평등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런 것을 인식하고 있었지만은, 그런 불평등으로 인한 혐오가 만연하고, 그것이 청년 세대 안에 그런 정도의 어떤 갈등으로 심화되어 있는 줄을 잘 몰랐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런 정도의 혐오가 만연되는 배경에는 그 불평등의 심화와 더불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때 정말 우리 당원들의 그 문제인식을 빨리 경청하고 이 문제는 서로 적대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연대해서 이것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정의당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어떤 방향 제시와 그런 의지를 해법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방향으로 처음부터 단호하게 정리가 됐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한 1000여 명 정도 나갔는데 지금도 그분들에게 정말 미안하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젠더하고 결부시켜서 뭐 여성 대통령이나 정치인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 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앞으로 여성 정치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대선 주자 중에 제가 유일하게 여성이잖아요. 근데 이 여성이 최고의 강점이자 최고의 약점이 돼버렸어요. 뭐 과거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광주학살하고 그럴 때 이제 앞으로 다시는 남성 대통령 뽑지 말자 이런 얘기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박정희의 딸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다. 그 점을 이제 명확히 해야 되고 또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니에요. 낙태 수술 합법화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낙태 수술이 당연히 인정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반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 왜 이것이 당연하게 합법화돼야 된다라고 한 말씀만 더 덧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19대 때 그 수많은 차별금지법이 다 처리됐는지. 그러니까 일부 기독교계에서 매우 조직적으로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제가 19대 때 차별금지법 민주당의 최원석 의원이 발의한 거, 유승민 의원이 발의한 거 다 사인을 해줬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고양시교회협의회 목사님들한테 불려가서 한 2시간 동안 청문회를 했었어요. 목사님들께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면 목사들이 동성애를 이단으로 규정할 경우에 감옥에 갈 수 있다.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소수자라 하더라도 성적 지향이 다른 것을 이유로 해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차별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2시간 동안 논쟁했어요. 그리고 철회하지 않았어요. 철회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대표 발의자인 최원석 의원이 철회를 해버렸더라고.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은 빨리 입법화돼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동성애 합법화도 찬성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시간이. 어쨌든 사회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우리가 예전에 호주제법 그거 고치느라고 몇 년이 걸렸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이 문제를 과거의 시선이 아니라 마치 동성애를 도덕적인 문제로만 바라봐왔던 과거의 시선이 아니라 정확한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국민들도 이 문제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 노력을 정치권이 해야죠. 그렇지 않고 당장 표가 부담이 크죠. 그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다 조금 공격받으면 다 후퇴해버리니까. 응?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 수 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정치인이 뭘 해야 되냐.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단기적으로는 어렵다. 차별금지법은 국회의원들 사이에는 상당한 정도 공감대가 있죠. 그런데 표를 의식해서 후퇴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제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과정이 많이 필요하다. 지도자로서의 김정은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에 말레이시아 김정남 암살도 보도에 따르면은 북한 당국이 개입한 것 같아요. 3대 독재 세습의 DNA, 자신의 권력에 방해가 되는 모든 세력들은 정말 무자비하게 숙청하는 그런 냉혈한, 그리고 김정은이 집권해서 외국 정상들과 외교에 주력하기보다는 핵무기 미사일 개발하는 데 집중해 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김정은이 핵공격을 불사하는 이렇게 자신을 파멸로 이끌 그런 분별 없는 미치광이는 아니다. 그래서 최근에 김정은은 무슨 짓이라도 다 할 거다 하면서 여러 공포감을 조성하는 데는 저는 반대합니다. 김정은을 미치광이로 규정하면 대화의 여지는 없습니다. 오로지 제재, 적대만 있을 뿐인데 그것은 김정은의 폭주를 절대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평화를 위해서는 악마하고도 대화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대화의 테이블을 끌어내야 그래야 해서 긴장 완화하고 핵동결하고 결국은 평화체제로 나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아직 분명하지가 않다는 생각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관계, 앞으로 북핵 문제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비핵화가 궁극 목표죠.
비핵화의 목표를 전제로 해서 당면하게는 핵 동결, 북핵 동결, 긴장 완화, 전쟁 방지에 모든 외교력을 집중해야 된다. 미국에서 페리 프로세스라고 발표가 됐지만 결국 남북 당사자 그리고 이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안보 이익을 조정하는 거 말고 방법이 있냐 이거죠. 한반도 문제는 이미 국제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 당사자 간의 논의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죠. 남북 당사자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 강대국들의 안보 경제 이익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결국 평화체제의 길을 모색해야 된다. 그 과정에서 제재도 할 수 있고 또 경제협력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압박이냐 햇볕이냐 이것에 이분법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친노동자 정책, 공약 뭐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사실은 당선에 많이 유리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왜 하필 트럼프였을까요? 샌더스가 아니라? 샌더스하고 트럼프하고 붙었으면 샌더스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힐러리가 오히려 기득권 세력의 상징처럼 비춰진 측면이 있다. 월가와 친하고 시민들에게 어떤 이 엄청난 불평등을 해소하는 해결할 의지를 확실하지 못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트럼프가 뭐 선거 때는 친노동 정책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 지금 대부분 강요들이 다 월가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친노동 대통령은 절대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